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또 내일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또 최근 발사체 실패 이후 잠잠한 북한 동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내일부터는 소나기가 물러가면서 본격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는 언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김민경 기상재난 기자와 날씨 전망합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 이후 한중 외교 갈등은 물론이고 정치권 공방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이 출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중국으로 떠난 거죠? 네, 맞습니다. 싱하이밍 중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 속 도종환, 박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박정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2달쯤 전 방중 요청을 받았다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인 교류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교류 차원의 방중이지만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만약 중국 측에서 나온다면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비용을 중국 측이 댄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뇌물성 외유이자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진상규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관련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야당을 불러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려는 중국의 노림수라며 이번 방중을 소모품에 비유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거론이 될 텐데 정무위 회의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한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시찰단 추가 활동이 필요한지 점검하겠다며 특히 후쿠시마 특위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전 충분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실질적인 검증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입장을 정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 공포를 부추길 때가 아니라며 어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괴담 유포와 악의적 선동이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피해 어민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이 진행 중인데도 유해성을 단정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어업인 피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오로지 선거용 반일 이슈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위에 출석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관련 공방도 주목되는 측면이고요. 민주당은 보고서 발표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반면 이 감사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어제 또 불거진 일부 상장사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이 공매도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공매도제도의 악용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완전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는 소속 의원 5명의 방중 논란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냅다 흥분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 국무부가 토니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고 백악관 역시 쿠바 도청기지 운영 논란에도 중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싱 대사에게는 이미 엄중하게 경고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한중 우호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기념 공개 학술 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을 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길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윤리심사자문위에 나가 소명할 예정이라며 거래 내역을 포함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의 국회의원 징계 심사와 관련해 징계 수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공천 원칙을 밝혔습니다. 검사 공천설은 억측이라며 능력 중심의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공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 그런 분들이 공천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관련 자신의 질의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는 허위 주장을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질문 질의 요지서를 국회법에 따라 제출했는데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보도지침 선거 개입 문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의결 과정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듯 아나무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집행기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YTN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도 감사원 내부 제보라며 보고서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 시스템을 바꿔 보고서를 조작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클릭하는 버튼을 없애라.
이렇게 전자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른바 전현희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던 겁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 방식과 잔존 방사능 등 몇 가지 이슈를 설명했는데 안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도적인 검증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해양 방출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국민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IAEA가 검사한 오염수 시료는 14일 동안 K4 탱크에서 순환 교반 등을 거쳐 충분히 섞어서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오염수 탱크에서 기준치 2만 배가 넘는 스트론튬 농도가 검출된 바 있지만 그대로 방류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배출 기준이 리터당 20베크렐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하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핵종에 요오드 1, 2구가 빠진 건 검사 시간이 매우 길고 방출하는 방사선 또한 매우 적어 수산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슘 137이 부적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검출될 때 요오드 1, 2구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은 수준인 약 킬로그램당 1경분의 2베크렐 수준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관련 여러 의혹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회에 밝힌 오염수 정화 방안을 근거로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일본 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낼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관련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반대하고 일본 국민은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 한국은 반대 84%, 찬성 12%, 일본은 찬성 60%, 반대 30%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좋다는 응답이 한국은 43%, 일본은 45%로 지난해보다 각각 26%포인트, 28%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적 동결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오락가락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미끄러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 내린 2608.54에 마쳤습니다. 지수는 0.39%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방향을 틀더니 간신히 2600선을 지킨 겁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71% 오른 878.04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장중 방향을 바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오른 1280.5원에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했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동결인데다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경계감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정부도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매파적 동결. 아무튼 한미 금리 차는 유지가 됐는데 다음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차 일단 1.7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두 차례 더 추가 인상을 시사한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추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2.25%포인트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국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환율 상승 압박도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최종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의 반응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이 강화되는 것과 간극이 있다며 앞으로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7,7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 자산인데 이 덕분에 지난해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돈도 사상 최대인 238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 IMF 집계 결과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 자산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10위로 밀어내고 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 해외 투자금보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부채, 다시 말하면 빚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외 금융자산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삼성과 현대, 기아차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섰고 국민연금도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해외 투자액은 훨씬 늘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약진이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발생 직후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자 서학개미들이 재빠르게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 겁니다. 결국 2011년 78억 달러, 약 10조 원이던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액은 10년 만인 2021년 2,592억 달러로 33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이 부진했지만 사상 최대를 기록한 해외 투자 덕분에 전체 경상 수지가 흑자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잠재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우리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이제는 제조업에 의존하기보다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해외 투자를 늘려서 무역과 자본이 함께 돈을 벌어오는 균형 있는 경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마침내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개시 첫날인 오늘 정오까지 3만 4천여 명이 가입을 신청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물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오늘 개시된 청년 도약 계좌. 그럼 지금까지 가입 현황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오 기준 3만 4천여 명이 청년 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금융위는 추가 공지를 내놨는데요. 오후 3시 기준 가입자가 약 5만 7천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 만큼 첫날이라고 이용자가 폭증하지는 않을 거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하루 10만 명 정도, 이번 달 기준 60에서 70만 명으로 신청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9살에서 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며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이자의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7에서 8%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휴대전화만 있다면 어디서든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신청한 청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한 30초 만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쓰는 은행 어플만 있으면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빨리 제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닷새 동안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오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앱에서 곧바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개인소득 요건 등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한 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 사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은 한 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기준 국가 채무가 1,073조 원에 육박했고 나라 살림 적자는 45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 동향을 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45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7조 4천억 원 더 늘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조 6천억 원 개선됐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 채무는 1,072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기업의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4% 증가했는데 친환경차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3% 늘어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60억 달러를 넘은 건 지난 3월 처음 넘은 이후 3개월 연속입니다.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물려준 재계 33위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계열사의 협력사까지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아들 회사에 넘겨준 건데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반건설은 과거 계열사와 협력업체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의 두 아들 회사에도 400여 차례에 걸쳐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입찰 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신 내줬습니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1조 7천억 원어치 공공택지도 아들들 회사에 넘겼습니다. 동탄, 김포, 의정부 등 수도권의 알짜 택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들은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분양 매출과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거뒀습니다. 40개 사업 대출 2조 6천억 원에 대해 대가 없이 지급 보증도 해주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중간에 사업 10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아버지 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고 장남 김대원 씨는 2018년 합병을 통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공공택지 부당 전매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의결서가 오면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줄어든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월세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상승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두드러졌던 지난해 하반기 월세 비중 45.2%에 비하면 월세 비중이 소폭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 월세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7.6%, 하반기 41%에 이어 올해 상반기 46.2%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1월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의 소비심리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0으로 지난 4월보다 4.3포인트 상승해 올해 1월부터 5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4월 110.3에서 5월 117.3으로 6개월 연속 지수가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에서 114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올 여름철에는 원전 공급 능력이 늘어나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 전력 수요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전력 공급은 원전 가동이 지난해보다 2.8기가와트 늘어나는 등 최대 106.4기가와트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난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 해군 장병은 한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서 NLL을 지켰다며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6.15 정신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의 평화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가 비밀리에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이웃이 굶어 죽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3명을 인터뷰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들은 북중 간 국경 폐쇄 이후로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동향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3년 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금강산 시설 철거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그러니까 피고가 북한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은 네. 민간이라든지 또는 단체가 그 북한 또는 그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한 사례가 있지만 네. 그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런데 통일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건 또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설명일까요? 그것이 이제 이 그 남북 관계가 네. 그 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그 헌법 체계와 또 그리고 이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헌법 체계에서는 그 북한 이것도 우리가 부속 도시로서 다 우리 영토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 92년도 남북 합의한 그 합의서에 보면은 남북 간은 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법자는 각각 다른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분단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것에 대한 특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가 북한의 손해배상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3년 전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이 딱 3년 되는 날인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거죠?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네. 뭔가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파괴 국가 북한, 법치 국가 남한 이런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이고 우리는 정상 국가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혹시나 차후에 뭐 이 진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그 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이 재개됐을 경우에 네. 혹시 또 그 이 북한이 이러한 그 이 연락사무소 같은 이런 파괴 있을 때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그러한 미래의 관점에서도 나름대로 던지는 메시지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특히 정부가 뭐 이 국가 재산 보호라든지 국가 채권 보존 이런 책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효성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어질까요? 개성공단으로도. 뭐 법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아마 북한의 압박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그 차량뿐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 공장들 또 그리고 거기서 있는 뭐 생산 설비라든지 그 제품들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또한
그 소송과 같이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론을 내셔가지고 그 금액 부분을 질문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배상 규모가 447억 원이거든요.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결과일까요? 그것도 그 윤석열 정부식의 계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국가 재산, 국채 보존 차원에서 네.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 이 우리 측의 연락사무소 청사 이것이 한 뭐 102억 5천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 이제 종합 그 이 지원센터 이것이 이제 344억 5천만 이럴 때 도합 447억 정도 이렇게 그 이 국가 채권 보존 차원에서 네.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효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승소한다고 해도 북한에 이런 돈을 요구할 수 없는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뭐 채권이란 동산이라는 부동산 이걸 하려면은 네.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이 우리 정부가 뭐 소유는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이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감유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 뭐 동산 부동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경무원에서 일부 조그만 돈이 있다는데 그것도 뭐 이 북한에 뭐 보내기 위한 돈이지 이것이 북한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법적 쟁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총장님이 윤석열 정부식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그럼 이번 소송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를 읽을 수 있는 한 대목이 되는 건가요? 이 윤석열 정부의 초창기에는 좀 뭐랄까 이 뭐 과거 정부의 그 남북 간의 합의서를 개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나 또 그 연장선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정치 군사 문제와 이 인도주의 문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네.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적대 관계의 최정점에 남북 정상이 서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 북한하고 대화 교류 협력보다도 압박의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법치국가라는 행식을 내셔 가지고 네.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 정부의 소송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 무시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대응 전략처럼 나올 수 있다. 네. 뭐 무시 전략 이미 다 잘 알리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맞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네. 그렇다면은 북측 또한 지금까지 개성공단 중단과 경상강간 중단이 돼 가지고 우리 측에게 손해배상 보상을 북한 법원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맞대응이 되겠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린 우리대로. 이 또한 따로따로 국밥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네. 효과성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개성공단 질문은 드렸고, 자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직접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월 초를 끝으로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이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인 건데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안타깝고 네. 상당히 그 연락 채널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155마일의 이런 그 이 남북의 대치 상태, 네. 또 이 NLL 여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서 혹시 피로감에 누적된 네. 일선의 군인들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확산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또 재발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연락 채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송 얘기할 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원비어 사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비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미국의 연방 법원이 원고 그 이 원비어 이제서 원고가 되고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북한 정부 이것이 피고를 해가지고 했죠. 또 이 소송 금액이 약 한 5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5,9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북한의 이런 이 동의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도 감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것이 이제 원부요 이런 가족들이 가는 그런 측면인데 아마 이거와 우리하고는 일단 뭐 북한 여기에 대해서 이 피고를 북한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맹시하지 않았다는 측면. 그러나 이 미국 연방법원은 그 피고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맹시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동향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지난달 31일에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은 추가 발사 얘기는 없고 또 IMO에 통보했던 시한도 11일 지났거든요. 북한 동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6.15인데요. 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한 3, 4일 정도 당 전원에 이렇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북한이 IMO에 대해서는 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겠다 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아시아 국가에 있어가지고 조정 국가인 일본에게는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5일 내에 통보되어 있지만 또 북한이 뭐 당일 2, 3일 앞두고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2, 3일 내에 북한의 제2차 발사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급적 빨리 정찰위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아마 6월 중 기후 변수가 없다 하면은 6월 중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6월 중이라고 좀 보시던 근거가 있을까요? 논리가 있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동창리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뭐 방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계람의 요인이라는 것이 2단 추진체 엔진 계람이기 때문에 이 엔진 계람이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동창리 서해 발사장 보완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아마 6월 중 발사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마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 기상 조건이 관건이지만 여러 가지 좀 움직임상 특히나 이제 엔진 결함은 보완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6월 중에라도 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그 말을 추가한다 하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상반기까지는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내부적으로 경제 방점 또 그리고 9월 항저 아시안게임 참여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정찰위성 발사는 아마 6월 중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대강 대치 속에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연평해전 24주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을 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렛대를 할 수 있다면 뭐 한중 관계도 좀 꼬여 있고 국제 사회로 좀 시선을 돌린다면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은 서로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적대 관계 정점에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간이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 이러한 것을 항상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게임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면은 또 특히 만약에 어렵겠지만 중국을 중재자로 내셔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쟁의 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첫 판례인데 좀 더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좀 쟁점이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파업과 관련한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참여 정도를 각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쟁의 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달리 물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 노란봉투법 입법 내용과도 사실상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어지는 하급식 판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 공장 1, 2라인에서 점거 농상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이후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요.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 쟁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해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 소송은 물론 이 정치권의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이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수에 33억여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앞서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한 뒤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서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18억 8,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의 돈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도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네,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업의 손해가 쟁의행위로 발생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일컫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대형 노조들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일반에 공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노조의 자주성과 대내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 노조는 위법적 조치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조 회계 투명성 방안이 속전속결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2달 안에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노조 결산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공표됐지만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전체 조합비의 약 1,100억 원의 15%가 세액 공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단위 노조와 산하 조직은 상급단체와 산별 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가 공시를 안 하면 산하 조직 모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전체 조합원 300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로 추산됩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조를 회계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노조법에 따라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 공표하고 노조 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 의결해 왔다면서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조항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막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 노동조합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너무 다분하다. 양대 노총은 입법 기간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미자 의원은 오늘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법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대표에게도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리 표결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달받은 사업 종류별 적용에 관한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주가 조작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인데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종목들 거래를 중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무더기 폭락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30% 가까이 급락하며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도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했던 카페 운영자는 무더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당일 새벽,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의심 의혹이 커지자 황당한 소문이 난무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당시엔 매도 창구가 SG증권 하나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로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종목들 거래를 정지하고 동일금속과 박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50대 남성 강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강 씨는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박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어제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번 하한가는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9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사동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 14층 발코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구조됐고 3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주인에게 계약의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60대 남성 A씨 등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또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50여 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등장한 사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인 촬영물에서 등장인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포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촬영 경위와 수치심, 광범위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어제 낮 12시쯤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20대 남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구청 직원,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 한 명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직접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는 정문 입구의 출입을 모두 통제했고 유족 3명은 구청 정문 앞에서 박희영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벼락 또 우박에 회오리 바람까지 예상되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첫 폭염특보가 예보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급변하는 날씨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된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벼락과 우박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까지 소나기가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가 되면 소나기가 구름이 형성되면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원 남부와 경상도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형태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낙뢰도 경북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한 비구름도 밤이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번 주에 낙뢰도 있었고 우박도 있었고 굉장히 요란스러웠거든요. 왜 이렇게 날씨들이 좀 요란스럽게 이어졌을까요? 네, 우선 낙뢰는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 안반이나 큰 나무 밑, 골프장과 해변에서 낙뢰가 관측된다면 이번처럼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나타납니다. 이 우박도 무척 심했는데요. 이 손톱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또 작은 토네이도라고 할 만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했다는 건데요. 이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5km 상공에 저기압이 지난 7일부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된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상층 저기압이 오늘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서서히 물러나면서 내일부터는 소나기 현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대기가 불안정했다. 강한 소나기와는 물론이고 낙뢰도 유난히 잦았는데 그럼 6월이 좀 가장 그런 심한 시기인가요? 네, 지난 10년 동안 땅에 떨어진 번개, 낙뢰 통계를 보시면요. 네. 이 5월부터 약 9월까지 낙뢰 횟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대기 하층에 구름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 평균이 약 1만 회인데 1일부터 어제까지 12,297회로 아직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낙뢰는 6월보다 하층 기온이 더 높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9월까지는 낙뢰 위험이 큰 계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내일부터 소나기 좀 그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도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안정됩니다. 이 소나기는 물러나지만 대신 기온이 크게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여름철 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기온이 높은 데다 습도까지 높은 찜통더위와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입니다. 이번 더위는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볕더위인데요. 이 그늘에만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더위인 셈입니다. 네, 찜통 더위와 불볕더위 차이를 설명해 줬는데 그럼 얼마나 더운 겁니까? 기온이 어느 정도나 오를까요? 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낮 기온이 29도, 토요일인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3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낮 동안 야외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이제 6월 중순인데 장마 또 언제쯤 시작될까요? 네, 현재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남쪽 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중국 남부와 일본은 이미 장마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지 않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부근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는 보통 제주도가 6월 19일에서 20일, 중부는 6월 24일에서 25일쯤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마 전이라도 강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네요. 주말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그리고 장마는 예년보다 그러니까 6월 하순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로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대응 기관 간 단일 통신망 그룹 통화가 한때 먹통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낮 12시 15분쯤 재난안전통신망 그룹 통화에 문제가 생겼으며 오후 1시 반쯤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한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을 활용하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음성, 사진, 영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된 경찰 무전망도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가 복구됐으며 경찰은 1시간 남짓 개인 업무 전화로 대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이제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협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에게 이제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시세 기준의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취약 부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꼽으면서 잠재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 서비스 일부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시각각 이용되므로 가치가 현재 감소한다면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해마다 많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 1000여 명 가운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2.8% 정도인 25만 4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총 10만 7천여 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증가한 임상간호사 수는 그 절반인 5만 8천여 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아들의 학대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학대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발생한 재학대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552건으로 2018년 15,482건에 비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지난해 6,807건으로
2018년 5,188건에서 31.2% 늘었습니다. 지난해 학대 사례 가운데 배우자가 한 학대는 2,615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요양기관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7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현장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노인 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 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을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등 5종의 마약 500g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돼 조사를 벌인 결과 금고 밖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소 몰수 마약을 보관한 금고 안이 가득 차 일부를 금고 밖에 다른 장소에 쌓아두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 착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마약 분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환자는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환자 수인 53명보다 3.3배가 많습니다. 올해 환자가 늘어난 것은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상 회복 조치로 바깥 활동이나 해외여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추정 감염 지역은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와 강원 철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해서 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해서 TV 자막을 제공하고 진료할 때는 수화 언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감돼 치료받을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포착됐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큰 형태였습니다. 날개폭만 35m에 달하는데 북한의 정찰 무인기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지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북한 무인기 5대. 이 가운데 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투했습니다. 당시 군은 폭 3m 이하, 길이 2m 이하 작은 크기에 3km 고도에서 시속 100km로 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영공 침입 사태 6개월 만에 이번에는 현재까지 식별된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군사용 무인기 추정 항공기가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황해도 방연비행장 활주로에서 날개폭 약 35m 신형 무인기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열흘 전 같은 장소에서 날개폭 약 20m 무인기도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촬영될 당시 주변으로 여러 차량이 오갔고 드론 시험 비행에 필요한 안테나 등 특수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항공기 외형은 일반적인 정찰용 무인기와 흡사하지만 실제 무인기가 맞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개발 단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작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500km 전방 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크기가 30여 미터로 고고도 무인 정찰기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북한의 어떤 광학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드론킬러 드론과 스텔스 무인기 등의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고려 말에 불경을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 3월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시대 사경인 묘법 연화경 번제 6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는 작업이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경전을 뜻합니다. 이번에 환수한 사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한 묘법 연화경 총 7권 중 6권 내용을 감색 종이에 금색과 은색 안료로 필사한 경전입니다. 임시완 배우가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연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넷플릭스 측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캐스팅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소속사 역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로 넷플릭스는 오는 7월부터 시즌2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제작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와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OTT와 메타버스 등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펀드가 조성되고 공공펀드 중점 투자 분야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선 투자와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흥행순위 조작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영화가 수십 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영화가 기존에 알려진 비상선언 등 4편 외에도 수십 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실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 N9필름의 정상진 대표는 페이스북에 관객 수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습니다. 유엔 주재 대표부에 따르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현지 시각으로 14일 실시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33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실시됐습니다. 이자형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국제해양법 재판소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됩니다. 유럽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유럽의회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 영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 재활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EU의 배터리법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 자료를 내고 이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또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 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다시 성사가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오는 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2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각각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정찰 풍선 사태가 벌어지면서 방중 계획을 출발 당일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과 미중 관계는 물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중 목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엘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화 브리핑에서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라며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with respect to the Assistant Secretary's comments, we go into this trip very clear-eyed that we have a number of differences with the government in China, that we have differences on a wide range of issues, and we're going to be clear and candid about those issues. It doesn't mean we will have any breakthroughs on them on this trip.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도 경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에는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동맹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이 정확히 치열한 외교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관련 협력을 중단하고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AIIB 지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리랜드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내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으로 1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가 16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고 단독 면담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시 주석과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 왔다면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세계 보건과 개발 과제에 대해서 노력해온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이란과 물밑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양극 고위급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접촉을 위해 오만을 최소 3번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미국인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조용히 협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물밑 협상에서 이란은 한국에 묶여있는 약 70억 달러, 8조 9천억 원 등 해외 동결 에너지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엔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기후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상주의 거장 모네 작품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명화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두 여성이 손에 묻힌 붉은색 페인트를 작품에 문질렀습니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가 그린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작품에 보호 유리막이 있었지만 훼손 여부를 박물관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간호사와 간호학교 재학생은 현지 기후단체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Situationen är akut. Pandemin var ingenting jämfört med klimatkollapsen. Det som kommer kan vi inte ens föreställa oss. Barn och äldre dör först.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선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야채 수프가 뿌려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에도 케이크 그림이 던져졌습니다. 명화 테러 등 과격해진 환경단체 시위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했고 독일 정부는 시위 방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andere Wege gibt, in denen man seine Meinung auch ausdrücken kann und vielleicht könnte ein bisschen Kreativität nutzen. 하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이 우려와 비난에도 지난달 말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최근 명화 테러를 제기하면서 결국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 우리 돈 32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쉐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셔넌 필립스는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매장에서 흑인 차별 논란이 일었을 당시 해고당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립스는 당시 스타벅스가 문제가 된 매장의 흑인 관리인은 그대로 두고 관련이 없던 인근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는데 자신이 주저하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돼 지금까지 7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인은 수백만 명인데 난민 정책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스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난민선의 추랑대 모습입니다. 어선 갑판까지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리비아 항구를 떠날 때 750명 안팎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해 도중 배가 뒤집히면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Πολύ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αι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πλοιάριο. 구조된 난민은 104명,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실종자는 많게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그리스 칼라마타 항에 마련한 임시 쉼터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자가 적지 않아 희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해안 경비대는 난민선이 해경 지원을 거절한 뒤 엔진 고장을 일으키면서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강경해지자 이탈리아 직행을 고집하며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Need of member states to come together and create orderly, safe pathways for people forced to flee and for comprehensive action to save lives at sea and reduce perilous journeys. 리비아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바닷길은 지난 10년 동안 사망과 실종자가 2만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만 70만 명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비극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호주 정부가 국회의사당 근처에 러시아 대사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국회에 러시아 대사관 부지의 임대 계약을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국회와 매우 가까운 곳에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안보 조언을 받았고 임대된 장소가 공식적인 외교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다며 오늘 결정은 호주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 상하원에서 야당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장례식이 밀라노 대성당에서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5자녀, 또 그리고 54살 연하의 연인 마르타 파시나 하원 의원 등은 물론 추모객 15,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일부 야당 인사들은 불참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3번에 걸쳐 9년 넘게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2일 86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미의 강호 페루와 평가전을 앞두고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는 일단 선발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축구대표팀의 공식 훈련.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패스 훈련과 미니게임, 스프린트까지 소화해내며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은 만큼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손흥민을 페루전 선발 명단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Yeah, he will be on the bench. We hope, every day that he gets closer to match fitness. But we count every day on him. 우리 대표팀의 주축 손흥민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공격 자원을 시험하는 게 이번 A매치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김민재가 기초 군사훈련,
김영권이 부상으로 빠진 중앙 수비 역시 새로운 조합을 짜야 합니다. And when somebody is not there, then another player gets a chance to show what he can do. So this is now a good chance for some players coming in that I haven't seen yet. 페루전에서는 손흥민 대신 골키퍼 김승규가 주장을 맡아 변화가 큰 선수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런 바뀐 멤버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수비들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부터 김민재까지 이른바 차포를 모두 떼고 A매치에 나서는 클린스만 호가 새로운 플랜 B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K리그 하위권으로 처진 프로축구단 강원FC가 신임 사령탑으로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강원FC 구단은 기존 최용수 감독과 결별하고 한국과 일본 프로축구에서 활약한 윤정환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감독이 이끄는 강원FC는 새 감독 체제로 K리그 휴식기 동안 팀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오는 25일 수원FC전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강원FC는 올 시즌 2승 6무 10패로 리그 11위에 머물고 있으며 구단 측은 반등을 위한 변화를 위해 최용수 감독과의 이별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3쿠션과 예술구 무대에서 활약했던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가 프로당구 PBA 데뷔전에서 그간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세이기너는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열린 PBA 128강 경기에서 서현민에게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랭킹 1위 조재호는 승부치기 끝에 구자복을 힘겹게 따돌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소나기가 물러나면서 맑은 하늘 아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이 강릉의 경우 오늘보다 6도 이상 치솟는 겁니다. 이 햇볕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과 오존도 말썽인데요. 내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전국에서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보통 이맘때보다 1도에서 4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도 32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